매일 술 마시고 이랬던 8, 90년대 직장인, 2000년대 직장인, 지금 Z세대. 근데 솔직히 누가 더 일 잘합니까? 차범근, 박지성 그 시절에 그분들은 탑이었던 거죠. 빅테크들도 보면 옛날 세대들이 아직도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야근하고 충성심 있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서 들어오신 분들, 새로운 것들을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차별의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 예전에 몸담으셨던 곳에서 사스만 한 50개 썼다고 네.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요새 요런 사스 써야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일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가서 일을 할 때 회의를 하면 무조건 그 중에 한 명이 딱 열자마자 노션 꺼내가지고 회의하는 내용들을 바로 회의록을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바로 공유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스들의 내용을 다 모아서 생성 AI로 분석해서 리포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요약 검색을 해준다든가 뭐 좋은 게 많지만 사실 기존 사스들의 한두 개라도 정말 우리는 예를 들면 슬랙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노션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메일을 진짜 필요할 때만 쓰고 있는가, 기본에 좀 더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 대표님은 많이 쓰시는 거 좀 반대시죠? 아니에요. 저는 꼭 반대하진 않는데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들 많죠. 사스들 많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캘린더를 잘 못 쓰는 부분. 국내 기업이 캘린더를 쓰는 것과 해외 기업이 캘린더를 쓰는 것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놀라는 게 좀 전통적인 기업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사전 미팅을 하자 그러면 전화로 시간을 잡아야 되죠. 온라인으로 제가 하자고 꼭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줌 링크나 구글 미트 링크를 생성해서 그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주세요. 또는 카톡으로 주세요. 또는 SMS로 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죠? 그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캘린더에서 인바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기업 생활하는 것에 사실은 7, 80%가 미팅으로 이루어지고 맞아요. 거기서 모든 발의가 일어나고 토의가 일어나고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공유가 되는데 이 공간이 사실은 캘린더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캘린더에서 많은 것들이 담기고 필요하면 노션 링크가 달리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캘린더 안에 사실은 어젠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사전 데이터들, 사전 프레젠테이션 뭐 다 읽고 들어오고 이메일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또 이메일 날리고 소통, 유통,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그 다음 미팅 잡고 이게 거기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노션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전 이것부터 잘 썼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본이 이메일이에요. 각각이 좋은 이 툴들이 지금 분산된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좋은 기업들은 이메일에서 모든 토론이 다 일어나는 그래서 스레드가 계속 달리는 이유가 여기서 토론이 일어나고 의사결정도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면 다른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걸리는 것 뿐이죠. 저는 사스를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돈도 다 위로를 다 쓰고 할 정도인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소스가 하나로 갑니다. 그래야지 제 머리가 덜 복잡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 막 돈 다 내고 아직 쓰고 있지만 결국은 애플 노트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링크 달고 사진 넣고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하나 두 개의 우리한테 맞는 적합한 툴을 잘 골라서 잘 쓰는 것에 답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유행 따라서 많이 벌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장해놨던 정보를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한 이후나 또는 사람들이 그걸 안 쓰게 됐을 때 다 놓칠 가능성도 있다. 마이그레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DS는 일 잘하게 만드는 툴이라던가 이런 뭐 그룹웨어 같은 거 만드는 게 또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사스 저희 시리즈 했을 때 이런 목적 때문에 이걸 다 통합해주는 또 툴도 나온다.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 나오는 툴도 나온다라고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툴 없습니까, SDS?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MBC 뉴스 9시 뉴스 데스크를 제가 보고 있는데 브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브리티 미팅인데요. 영상 회의를 해요. 줌처럼. 회의 내용들이 스피크 투 텍스트로 쫙 관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 딱 들어오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영어가 한국말로 너무 잘 이렇게 나오고 끝나고 나면 요약해가지고 회의 참석한 유관 인력들한테 딱 요약 내용들을 이메일로 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딱 데모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저희 삼성 SDS의 브리티 미팅 솔루션인데 사실 그 브리티라고 하는 상품이 그룹웨어, 그러니까 이메일,
메신저, 그 다음에 캘린더도 같이 있고, 네, 미팅 솔루션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룹웨어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룹웨어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4에 대한 이전 분기의 실적 정보를 가져와서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토픽을 갖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엮어주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제 솔루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RPA에 대한 과제들을 개발자들이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탑재를 하면서 자연어로 어디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다가 뭘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RPA가 자동으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줍니다. 또 요즘 들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코파일럿 시스템들 차별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저희는 거의 뭐 캐치프레이스처럼 딱 이 얘기만 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어로 질의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브리티 솔루션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원하는 결과들을 한국어로 잘 가져오는 편이죠.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요새 이 회사들에서 풀고 싶어 하는 그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제일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그 갈등도 많이 생기고 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재택이라든가 리모트 일을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거냐. 저는 리모트에 대한 거는 결국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만 있어 그렇지 우리가 만약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 미국에 있는 내 파트너랑 일하는 게 더 많거든요. 사무실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거고 심지어 개발팀도 베트남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지금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온라인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동시에 같이 쓴 한 목적적인 시스템들 하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발휘하고 토의하고 의사결정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또 다시 피드백하고 이 방법을 빨리 배워야 된다. 우리 방식으로. 가능하면 하나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거화시키는 내재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큰 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보면은 뭐 하다못해 한 50명 미만인데도 조직이 한 3-4국가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종천 개발자님 보시기에는 최근에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걸 해주다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요. 회사가 너무 작고 당장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일만 하게 되면 자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거죠. 이 친구들은 업계에 계속 오래 있어야 될 거고 워낙 기술이 빨리 변하는데 내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기술 1-2년 하면 바보 될 텐데 빨리빨리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니어들이 안 나가요. 고인물이 돼가요. 네. 두 가지 문제인데 저는 둘 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푸는 게 옳다고 보고요. 주니어들이 안 나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니어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냐에 집중을 해야죠. 제가 농담으로 주니어는 입사해서 3일이면 밥값해야 되고 시니어는 이틀이면 밥값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 들어와서 그걸 보고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이 온보딩을 빨리 해서 빨리 생산성 올리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 친구를 어떻게 붙잡아 놓을까에 가면은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변화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를 도와주는 도구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걸 하면 불안하니까 사고 치면은 주니어들이라 쪽팔리지 않지만 시니어는 사고 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수가 도리어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생성 AI 도움으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안 나가는 게 문제면은 이분들이 툴을 쓰게 만드는 거는 툴을 써서 실수해서 나가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건가요? 조직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그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뒤처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뒤처져 있는 분들을 제거한다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나머지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 이게 컷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네. 어떠세요? 요새 가장 포인트 조직 문화에 있어서? 아까 전에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 재택근무하는
하는 부분이 좀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아직도 조를 짜서 순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좋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가 대기업이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IT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자들에게 이제 노트북을 지급을 하고요. 그 랩탑에서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VDI를 활용을 해서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미팅 솔루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미팅 솔루션에서는 아바타 기능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본인 얼굴이 촬영이 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촬영이 되면 그 사람의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뭐 얼굴 이렇게 돌리면 같이 이제 아바타가 또 돌아가고 눈 깜빡거리면 이제 눈도 깜빡거리고 웃으면 웃고 손 들면 손 들고 하는 형태로 집에서는 뭐 후줄근하게 추리하게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가상의 업무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재택근무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그 코로나의 영향이 남아 있군요. 이 조직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산성 관점에서도 사실 재택근무하면서 개발자들이 집에서 개발을 해도 회사에서 개발하는 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면 재택근무는 충분히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직 문화의 발전 때문에 기술이 따라오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원칙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행동은 안 변해요. 결국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 사람들이 차를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집에서 일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기도 좋게 툴 같은 걸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도가 중요하고 뭐 평가도 마찬가지로 다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블리자드 다닐 때 일인데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UCLA 교수님이 와서 이제 강연을 하세요. 관리자들한테. 그 전 세대들은 약간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갔는데 뭐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고 뭐 그 전 세대들은 그래도 이제 춥고 배고팠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많은데 MZ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없다. 굉장히 안 좋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이 하지만 이 사람들밖에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딱 망치를 두드려 맞고 그렇구나.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는 이제 그전 세대들의 약간 문화와 MZ세대의 문화가 섞이면서 조직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회사가 변화하는 걸 봤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심지어 새로운 직원, 그러니까 AI 직원이 들어온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기존 세대와 MZ세대가 섞이는 것도 잘 못하고 삐걱대고 있는데 사실 잘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AI 직원까지 오면 이거를 잘 커버할 수 있을까? 요거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10년 후에 글로벌급의 회사가 될 것이고 이걸 못하면 되게 지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직 문화는 인풋이 아니라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 그게 조직 문화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이런 회사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안 하거든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진정한 조직 문화는 그런 행동이 다수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는 게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조직 문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조직 문화는 만들어지는 거다. 요 대목도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인데 결국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인사평가도 평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정보들을 어떻게 정량화시켜가지고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흔적이 남게 되고 나의 성과가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결과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과거의 평가를 위해서 리더가 단순히 얘는 이걸 잘해서 몇 점이야 라고 하는 형태의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기반의 HR 이런 부분들 관점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로봇 심판을 도입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기계가 보게 했더니 주니어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확률이 올라가고 시니어 선수들 스트라이크를 내려가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심판이 워낙 그 사람을 믿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더 많이 주고 주니어들은 기교를 부리면 이거 볼이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저는 좀 더 시스템화되고 프로세스화되는 게 좋은 거고 평가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더
지금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푸시하는 게 저는 주간 보고서는 무조건 쓰게 해요. 그래서 매주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주간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거를 한 30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간 보고서를 또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생성 AI 발달로 슬랙이나 뭐 이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긁어내면 될 거니까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주간 보고서로 52주간 모아놓은 게 사실 제 인사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자료였었거든요. 이게 되면 사실은 별도 시간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미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주간 보고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주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 리더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딱 거기서 끝났을 때 바람직한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리더들은 희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실적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개발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어서 의사결정 빨리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올려놓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요약 합쳐서 해버리면 너무 정말 나이스하게 주간보고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레벨이고요. 저희는 그걸 보면 알죠. 벌써 이걸 몇 달째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거 중심의 내용들만 나오네. 다음에 뭐 할지를 너의 생각이 난 필요해. 난 당신의 생각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첨언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사람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람이 해야죠.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오는 게 90년대생 좀 밑에 Z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항상 꼰대라고 하고 또 더 자극을 하면은 예전에는 경기도 좋았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았냐, 꿀빤 세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80년대생은 90년대생이 고맙다. 90년대생들이 하도 자기 맘대로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선배들이 갑자기 와서 칭찬을 해주고 1시간만 야근을 하면 옛날에는 1시간 하고 야근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너무 고마워하고 알아서 연봉도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해요. 쭉 보셨잖아요. 지금 리더시고 겪어보셨고 선배도 보셨고 예전에 주 6일 하고 매일 술 마시고 이랬던 이 8, 90년대 직장인 그 다음에 뭐 중간 한 2000년대 직장인 지금 Z세대 해내야 되는 생산성 면으로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더 일 잘합니까? 솔직히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는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목적적으로 잘 했었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며칠 동안 또는 하루에 상당 부분을 또 취해 있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뭐 말도 듣고 열심히 술도 마시고 했지만 그게 진짜 내 일의 성과에 영향을 줬냐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요즘 세대가 뭐 야근 안 하고 근데 그거를 과거 세대보다 일을 열심히 안 해. 저는 그렇게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 동안 야근 안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 중간에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졌어요. 톡도 받아야 되죠. 커뮤니티 활동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최대한 업무에 좀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거냐가 결국은 관건.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한다는 걸 8시간이라 그러면 일한 거를 분석해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한 거에 반 정도가 날아가는 게 목적의 오류.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시간이 날아가는 거고요. 나머지 4시간 중에 반은 또 역량과 기술의 오류. 내가 엑셀을 잘하거나 아니면 챗GPT를 잘 쓰면 하루에 끝날 일을 한 일주일씩 하고 있는 거죠. 리서치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반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태도의 오류.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은행 가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진짜 일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30분이더라. 그거를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꺼내면 그게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럼 좋은 사람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판단을 네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 때 인정받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충성심 있고 술 많이 마신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할 거고요. 칼같이 나가도 몰입해서 결과 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발탁해서 승승도 시켜주고 월급 많이 줘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대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8, 90년대의 차범근, 2000년대의 박지성, 지금 현재 손흥민을 봤을 때 그 세 개의 세대라고 하면 어디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측면에서. 능력 측면에서는 결국은 저는 요즘 세대다. 박수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상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짜장면이 옆집보다 맛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경쟁 회사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다들 그냥 앞만 보고 목표에서 막 달리던 시절이라 그렇게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다양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예전에 PC 뭐 생산성하고 지금 갤럭시 가지고 하는 생산성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보다 높냐 안 높냐라고 보고, 그렇다면 저기가 높다면 저기는 왜 높냐 이런 걸 본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방금 차범근, 뭐 박지성,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분들은 탑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뤄낸 거고, 항상 이게 청출어람 청어람이잖아요. 뒤에 나온 세대들은 앞에 걸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빠르게. 예, 그래서 차범근이 없었으면 박진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박진영이 없었으면 손흥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제일 좋은 팀이라 그러면 드림팀이겠지만, 아직도 예를 들면 차범근이 활동을 하신다면 세 분이 다 있는 팀이 다시 드림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빅테크들도 보면 옛날 세대들이 아직도 큰 일을 하고 계세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약간 큰 스타트업들 급의 이렇게 빅테크들이 계속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첨언한다 그러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1900년대 축구 선수, 수영 선수, 마라톤 선수들, 이분들의 역량과 지금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이분 사람들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 사람의 역량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근력이나 뭐 이런 게. 뭐를 그러면 기간 단축을 하거나 스피드를 이끌어냈냐? 신발하고 수트하고 이런 애들이라는 게 사실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우리가 또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안에 도와주는 툴들, 기술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도 사실은 근력에 대한 생화학적인 연구,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또 마사지, 뭐 전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브라질도 보내고 영국, 이게 다 축적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축적된 모든 것들이 쌓인 종합체가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 개개인을 보기보다 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 데 더 적합할 거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전에는 차범근 편 아니셨어요? 아, 그렇죠. 너무 지금 공개적으로 좀 열린 게 저기 선배 보이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오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과거가 좀 더 잘한다. 사실 선구자가 항상 제일 힘들죠. 그분들이 앞을 뚫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경험에서 오는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무리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서 들어오신 분들 또는 새로운 것들을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무기들은 확실하게 차별의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 정말 업력으로 승부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의 능력은 진짜 못 따라갑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적시적소에 적당한 인력들을 배치하는 부분들도 이 리더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홍재 기자님이 계속 이렇게 그 연령층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질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이세요? 저요? 손흥민이요. 손흥민 같은데 잘 들어보면 박지성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저는 손흥민. 저는 박준철 개발자님 편입니다. 네. 형님들께서 그때 계속 술을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러셨던 거지. 저녁 6시에 퇴근하셨으면 생산성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 홍재 기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전 젊은 세대입니다. 네.